안녕하세요. 홍시라 교수입니다.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 청소년 상담사 2급의 필수 과목이죠. 자,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상담학, 심리학 분야에 석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작성했던 거 뭐죠? 논문 작성하셨죠. 논문 작성할 때는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됐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배우는 게 바로 이 통계적인 지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담 연구의 기초에서는 통계학이라든지 연구 방법에 대한 다양한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는데요. 문과 출신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어려워하는 과목이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어떤 것들을 외워야 되는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기만, 필요한 부분만 암기를 잘하면은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파트니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상담 연구의 기초 들어가겠습니다. 챕터 1이죠. 상담 연구의 과학적 접근.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학, 상담학을 전공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아니면 누군가가 심리학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거 있죠. 심리학은 과학입니다. 과학이라는 게 뭐죠? 인과관계로 밝혀낼 수 있는 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담이란, 심리학이란 두루뭉실한 개념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그 과정이 바로 상담 연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는 과학이란 무엇인가 그 의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과학에 대한 개념입니다. 가볍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는데요. 과학은 지각적 작용에 의해서 사물과 현상의 구조와 성질을 관찰하고 기술적인 실험 조사를 통해서, 이 기술적인 실험 조사라는 게 우리가 표집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잖아요. 사실을 증명하는 거. 그리고 이론적인 설명 과정으로 객관적인 법칙을 탐구하는 체계적인 지식 활동이다. 자, 이게 바로 과학의 의의, 과학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가 될 거고요. 자, 여기 핵심 단어가 있죠. 인과관계를 설명을 하고요.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 대한 지식과 논리적인 기술을 통해서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게 목표입니다. 과학의 목표. 그래서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반복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을 발견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론으로 일반화하게 됩니다. 제가 심리학은 과학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과학에서 일반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관찰한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반복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현상을 반복 측정하고 그래서 나온 결과들, 규칙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규칙을 발견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신뢰도 타당도를 봐서 일반화를 시키는 거, 바로 이게 이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인데요. 자, 이게 바로 과학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 상담학에서도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지 하나의 이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반화된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고자 하나요? 결국은 다른 대상, 다른 상황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인지 예측을 하고요. 예측하는 게 하나의 목적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 적절히 통제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파악하는 거, 이게 바로 과학적 연구의 목적입니다. 근데 왜 예측을 하나요? 우리가 상담 연구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ADHD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을 통해서 하나의 이론을 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ADHD 치료에 효과가 있구나라는 게 밝혀졌으면 이제 다음에 ADHD 아이들이 있을 때 미리 예측해서 그러한 치료 방법을 적용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 방법 강의가 심리학에 포함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필수 과목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과학과 철학에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논리적 실증주의입니다. 이론은 관찰이나 가설의 검증을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검증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이 정당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논리적인 경험주의는 확률적으로 검증되는 관찰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리고 연속적인 경험적인 검증 과정을 통해서 진리로 발전된다. 계속해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증주의라는 게 있어요. 반증이라는 게 반대할 때 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반대할 때 반. 이게 뭐냐? 기존 이론의 모순에 대한 계속적인 반증의 과정을 통해서 과학적인 검증이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개념들 중에서 귀무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귀무가설. 뭐 영가설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어떤 연구 주제를 채택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맞다는 거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틀리다라는 게 또 틀리다라는 거를 검증을 해요. 그래서 반증, 기존 이론의 모순에 대한 계속적인 반증의 과정을 통해서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영가설, 귀무가설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뤄 나갈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또 반증주의다라는 거고요. 또 과학적 혁명, 우리가 세계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부정하고 또 새롭게 혁명적인 이론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학적인 혁명이란 개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과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과학이란 무엇인가? 자, 그러면 과학을 왜 배웠냐? 우리 상담학에서 과학자 실무자 모델은 정말 중요합니다. 보울더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키워드를 적어 드릴게요. 자, 이거는 보울더 모델이라고 합니다. 보울더 모델이라고도 하고 볼더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자, 과학자의 역할도 해야 되고 실무자의 역할도 해야 된다. 누가요? 임상심리학자가요. 그래서 여기 써있죠. 미국에서 1949년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 철학으로 채택된 정식 이론입니다. 그래서 볼더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대상자를 과학적으로도 연구해야 되지만 또 상담 실무에서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로서는 우리가 연구하고 학문을 계속 탐구를 해 나가야 되고 이론을 발견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자로서는 여기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론화시킨 것들을 실제로 적용하고 치료를 해야겠죠. 그래서 실무에서 응용하고 임상 장면에서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통합적인 접근이고 상담자의 자질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상담자의 자질 적어주세요. 상담자의 자질이다 적어주시고, 자, 그래서 1번은 아까 봤고요. 2번, 과학자 실무자 모델은 다른 상담자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상담자를 키워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임상심리학자는 임상 장면에서 적용 가능한 연구 방법론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 기술과 기법에 능숙한 임상가가 일단 돼야 되고요. 또 과학자와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훈련받음으로써 이론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응용적으로도 임상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임상심리학자는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자로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동시에 실무자로서 그 과정을 통해서 발견한 지식을 인간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실천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론을 경험적으로 아니면은 실험 연구를 통해서 타당화하고 이론화했으면은 그걸 진짜 상담 장면에서 적용을 해서 치료를 해 나가는 그런 실무자로서의 행동도 지속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심리학자는 1차적으로 과학자가 먼저 되어야 되고요.
이후 임상가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 1차적으로 과학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과목 있죠?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를 잘 아셔야지 1차적으로 과학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과학자가 되겠다, 심리학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과학에는 어떤 연구 요소가 있을까요? 자, 과학의 연구 요소, 개념, 변수, 이론,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다 들어봤던 단어죠. 뭐 개념이니, 변수니, 이론이니. 그런데 들어는 봤는데 조금 개념이 아직도 두루뭉실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뜻을 한번 알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뭘 배우고 있어요? 과학의 연구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로 개념이에요. 개념은 일정한 관계 사실에 대한 추상적인 표현을 말해요. 그리고 특정한 여러 현상들을 일반화함으로써 나타내는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자, 추상이란 단어가 계속 써있죠. 개념하면 추상적인 용어다. 그래서 현상을 예측 설명하고자 하는 명제 이론의 전개에서 그 바탕을 이루는 역할입니다. 또 연구의 출발점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게 바로 개념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개념의 의의를 봤으면은 개념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정성이 있고요. 통일성이 있고 적절한 범위와 체계성이 있네요. 한정성은 개념은 사실 또는 현상의 특징을 명확하게 잘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일정한 현상을 나타내는 한 개념은 누구에게나 통일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범위, 추상화 정도의 문제로서 한 개념이 나타내는 범위가 또 넓으면 넓을수록 실제 사실이나 현상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적절한 범위를 정해야 한다라는 거. 너무 넓어서도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체계적이어야 되죠. 한 연구에 쓰인 개념은 문제의 정립 단계에서부터 이론의 형성 단계까지 분리돼서 취급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체계적으로 그 연구의 단계가 이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개념을 어떻게 구체화해야 될까요? 방금 전에 봤던 개념의 용어가 두루뭉실해서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담 연구 방법을 하는 건데요. 개념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볼게요. 자, 개념이라는 거를 개념적인 정의를 하고 조작적 정의라는 걸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과정이 일단 과학적인 검증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측정하고자 한다고 볼게요. 그거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하위 요소들을 넣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거, 그게 바로 조작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화 과정이 바로 과학적인 검증 과정이라고 적어주세요. 과학적인 검증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개념의 우리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앞에서 제가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연구의 대상 또는 현상 등을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라고 써있죠. 예를 들어서, 자, 효라는 개념이 나왔네요. 효. 여러분들은 효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라는 개념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랑 한 달에 한 번만 밥을 먹어도 나는 효를 행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전화하고 일주일에 한 번 식사하고 부모님 때때로 용돈 챙겨드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지 내가 효도를 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개념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개념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게 바로 조작적 정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봤던 사전적인 정의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 효의 개념 자체가 자식이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잖아요. 약간 두루뭉실하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는 사전적인 정의는 될 수가 있어요. 측정하기는 애매하지만. 그래서 이 개념적인 정의라는 거는 특성이나 자질을 지적할 수 있는 거, 또 단정적이어야 되고요. 중의성을 띄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측정 가능하게끔 한번 볼게요. 개념적인 정의에서 이제 측정 가능한 형태로 여기 써있죠. 측정 가능한 형태로 대체하는 거, 바로 조작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건 결국은 측정을 해서 증명을 해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인과관계를 파악하려면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효라는 개념이 아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아까 나와 있었던 효라는 개념을 우리가 측정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대중적으로 여러 가지 타당도, 신뢰도 연구를 통해서 효라는 개념을 우리가 주 3회 전화,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는 거, 그리고 달 1회 식사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눴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바로 조작적인 정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적인 정의는 측정 가능한 형태로 진술되고 이 측정하고자 하는 구인과 논리적인 관련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 신앙을 예로도 써있죠. 신앙이라는 구인을 교회에 참석 횟수로 측정할 수도 있고 성경을 읽은 횟수로 측정할 수도 있으니까 신앙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횟수, 측정 가능한 걸로 나타내는 게 바로 조작적인 정의다라는 뜻이고요. 조작적인 정의는 될 수 있는 한 실행 가능해야 돼요. 실행 가능해야지 우리가 측정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관찰이 가능해야 되고요. 또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구체적일수록 반복 연구의 수행이 쉽겠죠. 우리가 여기서 아까 전에 효라는 개념을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연구가 선행 연구가 되고 후대에서도 계속 효에 관한 연구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효를 정확하게 개념화 시켰다면은 후대에서도 효라는 개념을 이 개념화, 이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게 좋다라는 거고요. 여기 조작적 정의입니다. 조작적 정의는 조사 목적과 관련해서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축적되어서 새로운 연구 성과가 나오거나 새로운 측정 방법이나 측정 도구가 나오면 조작적 정의를 변경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시험에 오답으로도 나와요. 뭐 조작적 정의를 바꿀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과학에 우리 과학적 혁명이란 단어 아까 배웠었죠. 과학적 혁명이 일어나려면은 이런 개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념을 조작할 때는 속성들에 대한 변동성의 범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인의 어떤 속성을 조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주어진 변인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속성에 대한 정밀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것 안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4가지 하위 요인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이 하위 요인들 간에 또 정밀성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조작화는 변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속성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지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실험 연구의 내적 타당도와 후속 연구의 발전 가능성을 높입니다. 내적 타당도라는 게 뭐였죠? 인과관계를, 이 실험 연구 자체를 믿을 수 있는가, 인과관계를 타당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내적 타당도잖아요. 내적 타당도가 일단 높아야지 외적 타당도도 높아지니까 그래야지 후속 연구의 발전 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변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변수는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2가지 또는 그 이상의 값으로 경험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개념을 말한다. 자, 이것만 봤을 땐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변수에 뭐가 있는지 볼게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외생변수, 내생변수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외생변수, 내생변수 중에서 독립변수, 종속변수는 들어보셨죠?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개념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독립변수는 원인이고 종속변수는 결과가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스터디 활동을 한 사람들이 학점이 높아진다라는 우리 가설을 한번 세워볼게요. 그러면은 스터디 활동이 독립변수가 되겠죠. 원인이니까. 스터디 모임이 독립변수 원인이 될 거고요. 그리고 종속변수는 결과치.
학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독립변수는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변수고요. 종속변수는 독립변수, 이 스터디 모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변수입니다. 독립변수는 영향을 주는 변수고요. 종속변수는 화살표를 받죠. 결과가 되는 변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개변수와 조절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매개변수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연결해주는 변수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중간에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스터디 활동과 학점 사이를 자기효능감이 매개한다라고 한번 봐볼게요. 자기효능감. 이거는 이제 매개변수가 되는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를 매개해 주는 거, 연결해 주는 거.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점이 더 높았다. 이렇게 반드시 매개를 하게끔 하는 게 바로 매개변수고, 여기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방향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가 있을까요? 칭찬을 했더니 스터디 모임을 한 학생들에게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점이 더 올라갔어요. 이렇게 강도와 방향을 조절해 주는 거, 그리고 매개변수는 연결해 주는 거라고 되어 있었죠. 화살표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조절 변수입니다. 조절 변수 예시로 제가 칭찬을 들었었어요. 자, 이 그래프를 밑에다 그려주시고 앞으로 계속 나오는 개념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 그래프는 알고 계셔야지 문제들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고요. 자, 이제 외생변수와 내생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학보다는 경제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외생변수는 다른 변수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변수고, 내생변수는 반대로 다른 변수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왜곡 변수와 억압 변수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왜곡 변수는 두 개의 변수 간의 관계를 정반대의 관계로 나타나게끔 하는 거. 이런 제3의 변수를 왜곡 변수라고 하고요. 억압 변수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억압한다고 하죠. 그래서 억압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험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왜곡 변수나 억압 변수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내적 타당도가 높아야 되고, 그러려면 통제 조건, 조작적 정의까지 잘 해 나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가외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가외 변수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은 되는데 실제로는 다루어지지 않아야 될 변수고요. 제3의 변수는 허구 효과를 갖게 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스터디 모임과 학점이 실제는 영향이 없었어요. 영향이 없었는데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수, 그게 바로 제3의 변수입니다. 이 제3의 변수도 이런 개념들을 문항에다 보기로 주고, 이 변수는 무엇인가? 라고 하고 정답은 제3의 변수,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개념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통제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변수를 통제하는 변수입니다. 이 제3의 변수를 통제하는 변수가 바로 통제 변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잠재 변수는 직접 관찰하거나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변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측정할 수 있는 변수가 잠재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변수까지 봤고요. 이제 이론입니다. 자, 이론은 무엇일까요? 이론은 현상에 대한 설명과 예측이 목적입니다. 설명과 예측이 목적으로 하는데요. 변수 간의 관계를 밝혀서 그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견해를 제공하는 일련의 상호 연결된 개념, 정의 또는 명제이다 라는 거고요. 이 이론은 관찰된 데이터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확률적인 진술, 그러니까 가설을 도출해서 이를 검증한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데이터를 관찰을 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앞에서 조작적 정의를 했고요. 결국은 그거를 검증해내서 나온 결론, 그게 바로 이론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론의 역할은 뭘까요? 이론은 결국은 이 연구의 주요 방향을 결정해요.
기존의 이론 체계를 배경으로 해서 이게 바로 선행 연구죠. 우리 논문 작성할 때 선행 연구에 대해서 우리 서론에 적잖아요. 기존의 이론 체계를 배경으로 해서 어떤 주제나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결국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게끔 하는 거. 이게 바로 주요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도 하고요. 자, 그리고 현상의 개념화 분류합니다. 자, 이론은 그 개념 도식을 제시를 해서 연구 대상에서 필요한 사실의 재개념을 쉽게 해줘요. 그래서 현상을 적절히 분류하고 체계화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호 연관짓는 기초를 제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이란 개념도 있죠. 요약하는 역할도 있는데 요약은 이론을 통해서 이제 사실과 연구 대상에 대한 기존 지식을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과학적인 기술을 명료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사실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역할입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현상을 예측하고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고 예측하고자 하는 거, 현상을 설명하고 새로운 사실을 예측하게끔 하는 거, 이게 바로 또 이론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의 확장이에요. 지식의 확장. 이론을 구성할 때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개념들을 우리가 조작적 종이를 통해서 실험을 하고 이론을 통해서 밝혀내죠. 그래서 지식을 결국은 확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담 연구가 점점 발전해 나가고 과학적 패러다임이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확장. 그리고 이거랑 거의 같은 맥락이죠. 지식의 결함도 지적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대한 개념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제 과학적 연구의 논리 전개 방식까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연역법과 귀납법인데요. 연역법, 귀납법은 정말 많이 들었던 건데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일단은 우리 상담 연구 방법, 통계가 어려운 이유가 한글은 한글인데 다 한자 아니면은 영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안 나오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연은 펼칠 연이에요. 펼칠 연이고, 자, 귀는 뭐죠? 돌아갈 귀예요. 펼친다, 돌아간다. 뭘 펼쳐요? 자, 대전제가 있어요. 하나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나도 죽는다. 너도 죽는다. 이렇게 하나의 대전제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론을 이끌어내는 거, 여러 가지 사실들을 끌어내는 거, 이게 바로 연역법입니다. 펼쳐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귀는 결국은 우리가 대전제, 이론으로, 이게 대전제라고 봤을 때 이론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푸들은 다리가 4개다. 말티즈도 다리가 4개다. 또 뭐 있나요? 시추도 다리가 4개다. 그래서 결국은 강아지는 다리가 4개다.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밑에 결론이 있죠. 다리가 4개. 라는 거. 그래서 뭐 푸들도 그렇고 시추도 그렇고 말티즈도 그렇고 뭐 요크셔 테리어도 다 다리가 4개였어요. 그래서 강아지는 다리가 4개다 라는 결론이 밑에 나왔습니다. 결국은 결론으로 돌아갔죠. 돌아갈 귀. 그래서 결론, 대전제가 밑에 있냐 대전제가 위에 있냐에 따라서 연역법과 귀납법이 나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역법과 귀납법에 대해서 구분하는 법을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연역법은 참으로 인정된 보편적인 원리를 현상에 연역시켜서 설명하는 방법이다. 이제 이해 가시죠? 이 대전제가 참으로 인정된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던 거, 사람은 죽는다. 이 참으로 인정된 보편적 원리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죽고 소크라테스도 결국은 죽는다. 라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연역법은 가설을 설정하고 조작화하고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이고요. 귀납법은 확률에 근거한 설명으로 과학이 관찰과 경험에서 시작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관찰과 경험에서 시작된다는 견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통 귀납법은 질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연역법은 양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라는 게 여러 가지 하나하나 뭐 상담학이니까 우리 뭐 어떤 치료 방법, 어떤 상담 방법들을 하나하나 연구를 해 나갔더니 이런 것들이 우울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라는 대전제가 도출되는 거. 그럼 결국은 하나하나를 연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편성과 관찰하고 자료의 수집이 먼저 선행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보편성과 일반성을 가지는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 이게 바로 귀납법이고 질적 연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를 선정하고요. 관찰을 하고 또 유형을 발견하고 결국은 나중에 이론으로 도출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추가로 알려드릴 거는 연역법의 이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은 이 대전제로부터 벗어나지가 않아요. 하지만 귀납법에서는 이 대전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도출한 것들이 반드시 일반화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연역법과 귀납법까지 우리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상담 연구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 우리가 시험에 뭐 직접적으로 나오는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론 강의를 모두 다 듣고 나서 한 번 더 들으면은 더 확실하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1강 들으시느라고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